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함께하는 건행, 건강 행복 채널입니다. 뇌과학자가 알려주는 최강의 두뇌 건강 비법 마지막 회 시간입니다. 뇌과학자이자 공학 박사이며 다수의 방송과 강연 활동 중인 니시다 케유 씨의 책 80에도 뇌가 늙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의 순서와 상관없이 요의학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행!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 스트레스에도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죠. 좋은 스트레스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운동으로 몸에 적당한 부하를 줘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입니다. 좋은 스트레스는 의식적으로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뇌는 가벼운 스트레스를 받아야 재생 능력이 올라갑니다. 운동,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설레는 이벤트 만들기, 삶의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 활동 등이 인지 기능을 자극해 뇌를 재생시킵니다. 온종일 멍하니 TV를 보면 스트레스는 없을지 몰라도 뇌는 쇠퇴합니다. 복구 기능도 작동하지 않으므로 스트레스가 0인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희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술을 가볍게 마시면 좋은 스트레스를 준다 하네요. 나라서 뇌 관점에서 보면 억지로 금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과음은 나쁜 스트레스를 주므로 적당량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좋은 스트레스일까요? 딱 어떤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10단계 자가 판단법을 활용하면 될 듯 합니다. 이를테면 0부터 10까지 10단계를 나누어서 자신의 느낌으로 판단합니다. 좋은 스트레스란 1 내지 2단계에 있는 상태이고 3이 넘으면 나쁜 스트레스로 분류합니다. 8이 넘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겠죠. 나쁜 스트레스는 불안이나 집착 같은 부정적 감정에 지배당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즉 나쁜 스트레스는 불안, 집착, 분노, 외로움, 두려움, 슬픔 등이 원인인 것과 질병이나 컨디션 난조, 과도한 운동, 수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컨디션 난조 같은 육체적 스트레스는 그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해야 합니다. 반면 불안이나 집착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다음의 해소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불안 없애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불안이 사라지고 개운해질 때까지 글을 써본다. 불안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모를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왜 불안을 느끼는지, 불안해하는 요인과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나는 대로 글로 적어 나갑니다. 물론 명상이나 깊은 사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머리로만 생각하거나 상상하다 보면 정리가 잘 안 되거나 머릿속이 헝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둑을 둘 때 머리로서만 묘수를 생각하면 몇 수 못 가서 생각이 헝클어집니다. 이때는 바둑판을 직접 갖다 놓고 묘수를 두다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까요? 직접 글을 쓰다 보면 기록이 남게 되는 데다 다양한 생각들이 계속하여 추가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해결책과 함께 심리적으로도 안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착 없애기. 장소를 바꾸어 본다. 먼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장소를 바꾸어 보면 그동안 고민했던 일들이 별일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집착하는 결과나 사람, 사건과 거리를 두면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를 조망효과라고 합니다. 장소를 바꾸면 객관화를 관장하는 전두엽 전영역이 잘 활성화되기 때문에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괴롭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장소를 바꾸거나 평소와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또는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서로 말싸움 또는 몸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 일단은 서로를 격리시키고 장소를 바꾸어주면 흥분이 가라앉고 진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외로움 없애기. 타인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자연 혹은
좋아하는 것과 어울려 봅니다. 소통하는 대상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 동물, 식물, 사물 뭐든지 좋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정원가꾸기입니다. 정원가꾸기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고독과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에게 정원가꾸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브리스톨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흙과 접촉하면 흙 속 세균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한 저강도 운동인 정원가꾸기는 장시간 큰 부담 없이 움직일 수 있으므로 회춘 효과가 있는 시르투인 유전자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르투인에 대해 잠깐 알아볼까요? 시르투인은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과 노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군입니다. 시르투인은 세포 내에서 여러 단백질과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효소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들은 특히 노화와 수명 연장, 그리고 세포 보호와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시르투인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암,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시르투인 유전자는 노화와 질병을 조절하는 중요한 열쇠로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 인간의 건강과 장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챗GPT 일부 인용, 분노 없애기, 평소 사용하는 손이 아닌 다른 손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봅니다. 밥 먹을 때, 문 열 때, 무언가를 집을 때, 컵을 들 때 등에 실제 적용해 봅니다. 분노 감정은 뇌의 자제심을 관장하는 전두엽 전영역의 활동이 약해지면 억제되지 않습니다. 전두엽 전영역은 뇌의 전두엽 중에서 더 앞쪽에 위치한 부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전두엽 앞부분이란 뜻이랍니다. 전두엽은 인간의 성격이나 감정 조절, 주의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영역은 계획, 충동 억제, 목표 설정 등 고도 인지 기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주로 쓰는 손의 반대편을 사용하면 평소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의식해서 움직여야 하므로 자제심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도 잘 조절할 수 있게 된답니다. 또한 자제심은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늘 품고 다니는 사람은 돌발적 분노가 적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평소 감사의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거나 감사할 만한 일을 어딘가에 적어보는 것도 분노를 없애는 방법으로 좋습니다. 잠깐 옆길로 샜다가 올까요? 조금 전 화를 내는 이유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버럭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화가 나도 많은 사람들 앞이니까 하고 이성 및 자제심이 활성화되어 분노 감정을 없애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가까운 친인척, 친구, 가족, 특히 제일 가까운 부부간에는 화를 더욱더 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심리적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친밀감과 편안함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이나 배우자 앞에서는 감정적으로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제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나 직장 동료들 앞에서는 화가 나도 자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평가나 판단에 대한 걱정이 적어지고 그래서 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기대감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집니다. 배우자나 가족에게는 이해와 지지를 기대하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감이 더 크고 그로 인해 화를 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모르는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대가 적기 때문에 감정이 덜 상하거나 자제하려는 노력이 더 강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셋째는 감정적 투자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이나 행동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관계에서 생긴 갈등은 더 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그 결과로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는 전두엽 기능의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전두엽은 이성과 자제력을 담당하지만 이는 의식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피로가 누적되면 전두엽의 자제 기능이 약화됩니다. 즉, 집에 돌아오면 하루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자제력이 낮아져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신뢰 관계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감정의 표현이 자유롭습니다. 즉, 내가 화를 내도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무의식적인 믿음 때문에 감정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낯선 사람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는 자제력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감정적 편안함과 높은 기대감이 결합되면서 화를 더 잘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감정 표현 방법을 좀 더 건설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훈련이나 감정 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부부 간에는 어떤 의사소통 훈련이나 감정 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좀 다혈질적입니다. 그래서 부부간, 친구간에도 말싸움을 잘 하기도 합니다. 대화 중에도 순간적으로 욱하고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감정이 욱하고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관찰자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화를 바로 폭발시키지 않고 자제할 수 있게 돕습니다. 두 번째는 6초의 법칙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고 6초 동안 심호흡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 최대치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초입니다. 이 6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순간적인 충동적인 반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말할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여유가 생기죠. 셋째는 자신의 감정의 이름 짓기입니다. 욱할 때 자신의 감정을 바로 인식하고 이름 붙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화가 난다라고 스스로 말해보는 거죠. 감정을 이름 붙이면 그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저 화라는 감정을 내 안에서 잠시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대신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입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때는 잠시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깐만, 내가 진정하고 다시 얘기하자라고 말하고 잠시 다른 방에 가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말싸움이 커지기 전에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감정 전환 행동입니다. 욱할 때 바로 감정을 전환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산책을 하거나,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손목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는 등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주의를 돌리면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아이메시지로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만약 욱해서 이미 말을 시작했다면 곧바로 아이메시지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라는 식의 말은 감정을 더 고조시키기 쉬운데,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처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감정을 전달하면 더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마음 챙김과 명상 연습입니다. 평소에 마음 챙김이나 명상을 연습하는 것도 욱하는 순간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연습하면 욱할 때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여덟 번째로는 일정한 신호 만들기입니다. 부부나 친구 사이에서 화가 나기 시작할 때 서로 신호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욱하려는 순간 미리 정해둔 신호를 사용해 잠시 멈추자라는 의미로 손을 들어 올리거나 특정한 말, 예를 들면 우리 조금 쉬자,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으면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전에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테면 타임아웃 선언을 하는 방법이죠. 운동 경기 중 경기가 잘 안 풀릴 때는 감독이 의도적으로 타임아웃을 선언하여 선수들의 감정과 흐름을 한번 끊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9번째로는 유머 사용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유머도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한 발짝 물러서서 약간의 유머를 섞어 상황을 풀어보는 것도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상황에서 이거 참 내가 로켓처럼 화를 낼 뻔했네 라고 하면서 가볍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10번째로는 감정 일기 작성입니다. 욱하는 순간을 더 잘 관리하려면 평소에 감정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욱했던 순간과 그때의 감정,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적으면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상황이나 문제점을 미리 인식하고 준비하면 욱할 상황에서도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이, 특히 부부간의 욱하는 순간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갈등이 커지거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생활에서 꾸준히 연습하면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평화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구절구절 옳은 말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으니 말입니다. 제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올라올 때는 6초 법칙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군요. 이 또한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능숙해지겠죠. 화가 날 때마다 지금 6초만 참아보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감정을 다스리고 차분하게 다시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건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해줄 거라 믿습니다. 화를 내고 난 후에 진정되면 꼭 후회가 따르거든요. 이것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니까 가볍게 시도해보고 잘 안 될 때도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실내 온도와 내 위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WHO에서는 겨울철 주택의 실내 온도를 18도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더 높은 온도를 권장합니다. 방이 추우면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치매 위험인자이므로 혈압을 낮추는 건 노인네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도 좋지 않습니다. 실내 온도가 25도를 넘으면 1도 오를 때마다 능률이 2%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18도 이상 25도 사이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또한 습도도 중요합니다. 습도가 35% 이하이면 너무 건조하여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70% 이상이면 쉽게 피로를 느낀다는군요. 올해 여름은 너무 덥고 후덥지근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어찌 지냈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 해소법, 분노 조절, 가까운 부부간에는 화를 더욱더 잘 내는 이유와 다스리는 방법, 가장 건강한 온도, 습도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청아한 가을날, 늘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행, 감사합니다.